스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마치 수백 개의 인공 태양이 동시에 뜨고 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청아그룹의 외동딸 한채원은 이 현기증, 나는 백야 속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순백색 디올 오뜨 꽃띠르 드레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에 걸린 까르띠에 다이아몬드와 어우러져 그녀 자신을 이 홀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이 청아그룹의 미래가 태양그룹과의 결합으로 완성되는 날이었다. 홀안은 백합과 작약의 진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현악 사중주의 부드러운 선율이 대한민국 최상류층 인사들의 나직한 웃음소리와 뒤섞였다. 모두가 이 세기의 결합을 축복하기 위해 모였다. 위태로운 청아그룹이 마침내 태양그룹이라는 동아줄을 잡았다는 안도감, 혹은 질투, 어린 시선들. 그 모든 시선이 지금 단상으로 올라서는 그녀의 약혼자, 태양그룹의 후계자 신동민의 완벽한 뒷모습에 고정되었다. 채원은 그를 바라보며 지난 2년간의 연애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했다. 신동민은 그녀가 아는 어떤 남자보다 야망이 넘쳤고 그만큼 현실적이었다. 채원은 그의 그런 면모가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룹을 이끌어갈 리더의 자질이라 믿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아니, 그와 결혼함으로써 완성될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단상 아래 가장 앞자리에 앉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아버지를 향해 안심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부로 모든 것이 괜찮아질 터였다. 신동민이 마침내 무대 중앙에 섰다. 그가 손을 들자 부드럽게 흐르던 음악이 멈췄다. 홀 안의 모든 대화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과 이 순간을 생중계하기 위해 모인 경제부 기자들이 그를 주목했다. 채원은 그가 자신에게 사랑의 맹세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연습했던 대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준비했다. 하지만 동민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정면의 카메라 렌즈를 그리고 저 멀리 앉아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채원은 놓치지 않았다. 불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올랐다. 동민은 마이크에 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 그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었다. 채원의 미소가 굳기 시작했다. 동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한채원 양과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고자 합니다. 순간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손가락이 셔터 위에서 멈칫했다. 채원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의 잔인한 농담일 리 없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신동민은 그 혼란을 즐기기라도 하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다음 대사를 위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그는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로 마치 주주총회에서 실적을 보고하듯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 확인한 바로 청아그룹의 부채 비율은 480%를 상회하며 제2금융권에서 조달한 비유동성 대출, 즉 NPL 규모가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사적인 연애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경제 뉴스 속보였다. 이는 명백한 파산 위기입니다. 파산. 그 단어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는 순간 홀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파혼 선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상류사회 전체 앞에서 청아그룹에 대한 사형 선고였고 한채원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채원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객석에서 신 서방자네. 지금 무슨 짓이야라고 외치는 절규가 들렸다. 하지만 동민은 그 소리를 무시했다. 그는 비로소 무대 아래 얼어붙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채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태양그룹은 가치가 하락한 상품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상품이라고 불렀다. 인연을 만난 약혼자가 아닌 가치가 하락한 상품. 그 잔인한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동민은 홀의 입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마치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쇼 호스트처럼. 그리고 오늘 저의 새로운 앞날을 함께할 저의 진정한 반려자를 소개합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스포트라이트가 그곳을 비췄다.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왔다. 재정전략부 장관의 딸 임서연이었다. 임서연. 채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어제까지도 채원과 함께 드레스 가봉을 도와주며 축하한다고 웃어주던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서연은 동민의 옆에 서서 그의 팔짱을 꼈다. 그리고는 무대 아래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서 있는 채원을 향해 미안함이 아닌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입모양이 채원에게만 똑똑히 보였다. 미안해, 채원아.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때였다. 객석에서 회장님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채원의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비명소리. 사람들이 의자를 밀치고 달려나가는 소리. 그리고 쨍그랑 누군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박살 나는 소리가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채원의 고막에 밝혔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가문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멈췄던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터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축복이 아니었다. 그들의 렌즈는 무대 위에서 승자의 키스를 나누는 동민과 서연. 그리고 무대 아래에서 아버지가 쓰러진 채 홀로 서 있는 버림받은 약혼녀 한채원을 번갈아 비추었다. 수백 발의 총알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도망칠 수도, 울 수도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전체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한채원의 마세라티 기블리는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맸다. 엔진의 낮은 포효 소리는 방금 전 다이너스티 홀에서 들었던 그 잔인한 샴페인 잔 파열음과 기이하게 뒤섞여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순백의 드레스 자락은 힐에 걸려 찢어져 있었고 완벽하게 올렸던 머리는 헝클어져 그녀의 창백한 뺨을 제멋대로 스쳤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저 맹목적으로 자신을 올가매던 그 지옥 같은 호텔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 200번째쯤 울렸을 때
그녀는 그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아버지의 비서, 그녀를 동정하던 친구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확인하려는 기자들의 전화. 한채원, 파혼, 청아그룹 파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을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수석 창문을 내렸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파고들어 그녀의 살을 애는 듯했다. 그녀는 그 혐오스러운 기계 덩어리를 한강의 검은 물을 향해 집어 던져버렸다. 풍덩하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전화기만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채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 25년의 삶을 함께 버렸다. 태양그룹의 안주인, 청아그룹의 고귀한 상속녀, 그 모든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여자, 가치가 하락한 상품. 신동민의 그 잔인한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어디든 가야 했다. 이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녀의 차가 멈춘 곳은 화려한 강남이나 그녀의 저택이 있는 평창동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조용한 동네, 삼청동의 좁은 골목길이었다. 화려한 갤러리와 카페들 사이, 가로등 불빛이 겨우 닿는 구석진 곳에 자리한 작은 북카페. 겨울이라는 이름의 낡은 간판이 이 계절과 지독하게 어울렸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도시의 소음과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강지욱은 젖은 행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고 있었다. 기계의 차가운 스테인리스 감촉이 그의 손가락 끝에 전해졌다. 그는 이 감촉을, 이 단조로운 노동을 사랑했다. 오늘 하루만 해도 2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즉 그의 할아버지가 보낸 비서실의 전화였다. 12월의 선자리 리스트, 정치인의 딸, 경쟁그룹의 손녀. 그는 그 모든 것이 역겨웠다. 그는 제네시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그 왕관의 무게는 그를 짓누르는 감옥일 뿐이었다. 그는 6개월 전 이 작은 북카페 겨울을 인수했다. 물론 그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곳에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한 채 이 낡은 책 냄새와 커피 콩 냄새 속에서만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제네시스 그룹의 회장 강지욱이 아닌 그냥 강지욱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내일 새벽에 있을 런던 지사와의 화상회의가 아니라 방금 내린 콜드브루의 산미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딸랑, 정막을 깨고 낡은 풍경 소리가 울렸다. 지욱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 새벽 1시에 이 눈 내리는 밤에 찾아올 손님은 없었다. 아마도 길을 잃은 취객이거나 혹은 그를 찾아낸 할아버지의 수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코끝을 스친 것은 알코올 냄새가 아니었다. 아주 짙고 값비싼 자도르 향수 냄새였다. 그리고 그 향수 냄새와 뒤섞인 매서운 겨울바람의 냄새였다. 한채원이 그곳에 서 있었다. 찢어진 드레스,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붉게 충혈된 눈. 그녀의 모습은 이 조용한 북카페와는 완벽하게 이질적인 추락한 천사의 형상이었다. 그녀는 이 공간의 유일한 손님이었다. 그리고 바카운터 뒤에 서 있는 남자는 그녀가 오늘 본 수백 명의 상류층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단순한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어깨는 어떤 슈트보다도 단단해 보였다. 여기서 가장 독한 술로 줘요. 채원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지갑에는 블랙카드가 있었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줄 독약이 필요했다. 지욱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컵을 마저 닦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카페 안의 공기처럼 차분했다. 여긴 술 안 팝니다. 국화차밖에 없는데. 그 말에 채원의 팽팽했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다. 국화차. 이 지옥 같은 순간에 고작 국화차라니. 그녀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국화차, 그것은 절망적인 웃음이었다. 그녀는 바 카운터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다. 그녀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잘생겼다. 지독하게 현실감 없이. 하지만 그의 손목에 찬 시계는 낡은 카시오였고 그의 손은 노동으로 거칠어져 있었다. 그는 가난했다. 신동민이 경멸하던 그런 부류의 남자였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잔인한 복수극이 떠올랐다. 신동민이 자신을 가치가 하락한 상품이라고 불렀던가. 그렇다면 자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남자와 결혼해 버릴 것이다. 그것이 신동민과 자신을 조롱한 이 세상에 날릴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었다. 그녀는 흑화했다. 그녀는 웃음을 멈췄다. 그리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여전히 무심하게 컵을 닫고 있는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 지욱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나랑 결혼할래요? 지욱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컵을 닦으며 대답했다. 싫습니다. 그 거절은 채원을 더 자극했다. 10억 줄게요. 그녀가 말했다. 현금으로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 세우고 조건은 딱 1년. 1년 동안 내 남편 행세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일 당장 혼인신고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건도 박사의 광기가 번뜩였다. 10억. 그녀가 가진 마지막 비자금이었다. 그제야 강지욱이 컵 닦는 것을 멈췄다. 그는 행주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여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지독한 절망과 그보다 더 강한 복수심을 읽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12개의 선자리, 그를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할아버지, 이 지긋지긋한 감옥.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을 하자고 한다. 그것도 가짜 결혼을. 1년짜리 계약직 남편. 이보다 더 완벽한 방패막이가 있을까? 그는 이 흥미로운 제안을, 이 미친 여자의 거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의 10억에는 관심 없었다. 그는 제네시스 그룹의 오너였다. 10억은 그에게 껌값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 거래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어야 함을 알았다. 그는 차갑게 그리고 나른하게 대답했다. 10억 필요 없습니다. 채원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이 가난한 남자가 10억을 거절한다고 그럼 원하는 게
지욱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바 카운터를 돌아 나와 그녀의 바로 앞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결혼 해주죠. 내일 당장. 하지만 내 조건은 돈이 아닙니다. 그는 찻주전자를 들어 그녀의 앞에 찻잔을 놓았다. 일단 방금 주문한 그 국화차값부터 계산하시죠. 선불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종로구청의 민원실은 무미건조한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은 이미 회색빛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창밖의 소음이 이 공공장소의 정적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한채원은 구겨진 샤넬 트위드 재킷에 어젯밤의 흔적을 감추려는 듯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진 지 불과 12시간. 그녀는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강지욱이 어제 입었던 것과 똑같은 낡은 검은색 후드티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도 지나치게 평온해 보였다. 그는 갓잠에서 깬 사람처럼 나른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일은 아침의 공기처럼 차갑고 맑았다. 그들은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창구 직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수백만 원짜리 재킷을 입은 절망에 빠진 상류층 여자와 어젯밤을 샌 듯한 차림의 무심한 남자. 직원은 마지못해 서류를 내밀었다. 두 분 혼인신고서 작성해 주세요. 채원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펜을 쥐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였지만 지금 그녀는 완벽한 즉흥극을 펼치고 있었다. 지욱은 덤덤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망설임 없이 적어 내려갔다. 그의 글씨는 그의 외모와는 달리 날카롭고 힘이 있었다. 채원도 마지못해 펜을 들었다. 한채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이것이 복수인지 자해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기계적인 도장 소리가 쿵하고 울렸다. 처리됐습니다. 두 분 법적으로 부부십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어떤 축하의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구청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의 허름한 2층 카페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먼지 낀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채원은 그제야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밤새 흘린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의 변호사가 밤새 작성한 혼인 계약서였다. 그녀는 어젯밤의 광기를 수습하고 다시 청아그룹의 상속녀다운 냉정함을 되찾으려 했었다. 이건 우리 사이의 계약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어젯밤 내가 말한 10억.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오늘 정오까지 당신 계좌로 입금되겠죠. 그녀는 계약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주요 내용은 간단해요. 1년, 딱 1년간의 계약 결혼이에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법적인 부부지만 사적인 영역은 절대 침범하지 않아요. 신체 접촉 금지, 사생활 간섭 금지. 그리고 그녀는 지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은 철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1년 뒤
우리는 조용히 이혼합니다. 당신은 위자료로 10억을 받는 거고, 그녀는 이 거래가 이 가난한 남자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욱은 계약서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마치 신문의 사회면을 읽는 듯 무심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빨간색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항을 향해 펜을 가져갔다. 사각,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잉크가 종이를 그었다. 그가 그은 것은 제7조, 상호 간의 사적, 공적 영역에 대한 불간섭 조항이었다. 채원의 눈이 커졌다. 지금 뭐 하는 짓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이 남자가 감히 그녀의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에 손을 댄 것이다. 지욱은 펜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그녀를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어젯밤 내 조건을 잊었나 보군요.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난 돈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 결혼의 대가예요. 그는 자신이 그어버린 7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당신 복수하고 싶다고 했죠. 신동민이라는 그 남자. 그리고 당신을 조롱한 세상에게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른하지 않았다. 복수를 하려면 연극은 완벽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 결혼은 진짜처럼 보여야 해요.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나는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우리는 아주 행복한 부부여야 하죠. 채원은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왜? 지욱은 찻잔을 들었다. 나도 사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집안 어른, 할아버지가 좀 고지식하셔서 내가 이런 가짜 결혼을 한 걸 알면 내 인생이 좀 피곤해져요. 그는 그녀에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다. 할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무게는 전혀 달랐다. 그러니 대가로 당신은 공공장소에서 내 완벽한 아내 역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내 할아버지 앞에서는 그게 내가 이 결혼에 동의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채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남자가 아니면 그녀의 복수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필요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하죠. 그날 오후 강지욱은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다. 평창동의 본가가 아닌 채원이 가끔 숨기 위해 사용하던 한남동의 작은 펜트하우스였다. 그의 짐은 거대한 여행 가방이 아닌 낡은 캔버스천으로 된 더플백 하나가 전부였다. 채원은 그를 차갑게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여길 써요. 필요한 게 있으면 비서통에 주문하고 내 방에는 들어오지 말아요. 지욱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계약은 수정되었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한채원의 한남동 펜트하우스는 그녀의 요새이자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낡은 더플백 하나를 든 낯선 남자와 공유해야 하는 금박을 입힌 감옥처럼 느껴졌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그녀가 처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부조리함을 남김없이 비추었다. 그녀, 한채원이 전 재산이 가방 하나뿐인 남자와 법적으로 묶여버린 것이다.
채원은 늦잠을 잤다. 트라우마와 수면 부족으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거실은 조용하지 않았다. 주방에서 미세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가운을 여미며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강지욱이 그곳에 있었다. 어제의 낡은 후드티가 아닌 몸에 잘 맞는 단순한 회색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이미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리를 털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 집주인이라도 되는 듯 조금의 위축됨도 없이 완벽하게 평온해 보였다. 그가 그녀의 기척을 느끼고 돌아섰다. 놀란 기색은 없었다. 일어났군요. 아침 식사 거의 다 됐습니다. 채원은 거절하려 했다. 그가 만든 음식을 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을 멈춘 것은 코끝을 자극하는 맑고 깊은 냄새였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자극적인 붉은색이 아닌 맑은 국물의 순두부찌개였다. 그녀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숟가락을 든 것은 순전히 예의 때문이었지만 한 숟가락 국물을 맛본 순간 그녀는 멈칫했다. 단순한 두부찌개가 아니었다. 그 맛은 신라호텔 한식당의 수석 주방장이 끓여낸 것보다 깊고 섬세했다. 이 남자는 대체 정체가 뭐란 말인가? 당신 요리사였어요. 카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그녀는 무심한 척 물었다. 지욱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다. 혼자 산 지 오래되면 이것저것 하게 됩니다. 그는 익숙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식사를 했다. 그에게서는 조금의 어색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처럼 이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다. 오히려 채원 자신이 그녀의 집에서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이 역학 관계는 잘못되었다. 통제권은 자신이 쥐고 있어야 했다. 두 사람의 삶은 기괴한 규칙성 속으로 접어들었다. 그는 아침 일찍 카페 일을 하러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다. 그는 말이 없었고 깨끗했으며 집 안에서 거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 펜트하우스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 대신 책을 읽었다. 그것도 아주 두껍고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을. 어느 날 저녁 채원은 거실에서 그가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카페 메뉴판이나 재고 목록이 아니었다. 그녀도 한때 경영 수업에서 보았던 복잡한 차트와 숫자로 가득 찬 보고서였다. 글로벌 MA, 시장 동향, 유럽 중앙 은행의 최신 정책 분석.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거 뭐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지욱은 고개도 들지 않고 형광펜으로 문장의 줄을 그으며 대답했다. 공부 중입니다. 카페 일이 평생 직장은 아니니까. 금융분석사 자격증이라도 따보려고요. 변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가 읽고 있는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원본 데이터 보고서처럼 보였다. 채원은 그가 그저 야망 있는 가난한 남자이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이 거래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며칠 뒤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왔다. 채원이 방에 있을 때 발코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에게 말할 때의 그 나른하고 차분한 톤이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였다. 아니, 프랑크푸르트 지사 포지션. 전략 매각해. 이 사회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전부 팔아.
잠시의 침묵. 그리고 이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 정식 루트로 보고해. 채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매각 프랑크푸르트 이사회, 지우기, 발코니, 문을 닫고 들어서다. 창백하게 질린 채 서 있는 그녀와 마주쳤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미안합니다. 채원은 말을 더듬었다. 방금 누구? 였죠. 지욱은 벽에 기대며 진심으로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카페 사장입니다. 사업 확장병에 걸려서 자기가 무슨 거물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투자 상담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귀찮게 구네요. 그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은 두 사람 사이에 불안하게 내려앉았다. 채원은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다. 분노와 혼란이 뒤엉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그녀가 임시로 개통한 새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신동민이었다. 메시지는 짧고 잔인했다. 소식 들었어. 세상에. 채원아. 바리스타 너 완전히 이성을 잃었구나. 정말. 비참하다. 바닥까지 떨어졌어. 혹시 돈 필요하면 동정심에서 조금 보내줄 수는 있는데. 비참하다. 그 단어는 가치가 하락한 상품이라는 말과 겹쳐지며 그녀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화장대의 비싼 향수병들을 팔로 휩쓸어 버렸다. 크리스탈 잔 하나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방문이 즉시 열렸다. 지욱이 서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위로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를, 그리고 바닥의 난장판을 한번 훑어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지나쳐 주방으로 가더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 깨진 유리 조각들을 꼼꼼하게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었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곳에 존재하며 그녀가 저지른 난장판을 묵묵히 치우고 있었다. 채원의 흐느낌이 멈췄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이 가난한 남자, 이 바리스타는 그녀의 수십억 원짜리 히스테리를 마치 사소한 사고처럼 처리하고 있었다. 그의 이 침착함. 그것은 신동민의 조롱보다 더 모욕적이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 청아그룹의 비상 이사회실은 묘지의 공기보다 무거웠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던 이사들은 자신들의 구겨진 명품 셔츠만큼이나 초라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단 한 장의 서류, 청아그룹 자산양도 계약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은 오후 5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오늘 저녁 6시 태양그룹이 돌려버린 3천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면 청아는 최종 부도 처리였다. 한채원은 아버지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손톱은 잘근잘근 씹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일주일 전 그녀가 파혼당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신동민은 잔인할 정도로 철저했다. 그는 청아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것은 물론 모든 은행권에 압력을 넣어 청아의 신규 대출을 막아버렸다. 그는 한채원이라는 가치가
하락한 상품을 폐기 처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상품이 진열되어 있던 매장 자체를 불태워버리려 했다. 회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가장 연장자인 박 부회장이 마른 입술을 떼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가루가 섞인 듯 거칠었다. 이 사모펀드 놈들이 헐값에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건 압니다. 하지만 6시가 넘어가면 우리는 이 헐값조차 받지 못하고 공중분해됩니다. 그는 테이블 끝에 앉은 기름진 얼굴에 사모펀드 대표를 곁눈질했다. 남자는 여유롭게 펜을 돌리며 이들의 절망을 즐기고 있었다. 한채원의 아버지, 한 회장은 텅 빈 눈으로 계약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20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다. 그날 약혼식장에서 쓰러진 후 그는 병원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회복이 아닌 파산의 소용돌이였다. 내가 평생을 바친 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 내 손으로 이걸 어떻게? 아빠 채원이 그의 팔을 붙잡았.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헐값에 이걸 넘기면 신동민은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짓밟는 거.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대안도 없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모든 인맥을 동원했지만 태양그룹과 그들의 새로운 파트너 재정전략부 장관의 이름 앞에서 모두가 등을 돌렸다. 사모펀드 대표가 펜 돌리기를 멈췄다. 한 회장님, 그가 기름진 목소리로 말했다. 따님 말씀은 감상적이군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상이 아닙니다. 6시, 정확히 55분 남았네요. 지금 서명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계약서 찍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청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겠죠. 그 협박은 치명적이었다. 한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는 펜을 쥐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안 돼. 아빠, 제발. 채원이 절규했지만 한 회장은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피와 땀이 서린 이 제국을 이 굴욕적인 문서 위에 서명함으로써 끝내려 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한 회장의 비서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비서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 부회장이 소리쳤다. 김 비서, 지금 무슨 무례한 짓인가? 당장. 제네시스 김 비서가 비명처럼 외쳤다. 제네시스 그룹입니다. 그들이 지금 로비에 와 있습니다. 그 이름 하나에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멎었다. 제네시스, 대한민국 재계의 유령. 5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무자비한 자본력으로 시장을 재편해버린 미지의 거대 기업. 사모펀드 대표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제네시스라고. 그들이 왜? 제네시스는 이런 헐값짜리 MA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곳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모든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변수였다. 한 회장도 펜을 든 채 멈춰섰다. 그들을 모셔와.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떨리고 있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흘러갔다. 회의실 문이 다시
이번에는 아주 조용하고 정중하게 열렸다.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들이 먼저 들어섰다. 한눈에 봐도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날아온 듯한 최고급 로펌의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은 테이블의 양옆으로 도열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사이를 뚫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형광등 불빛이 무색해지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이 공간을 채웠다. 그는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있지 않았다. 그의 몸에는 $20,000짜리는 좋게 되어 보이는 완벽한 비스포크 슈트가 감겨 있었다. 그의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나른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깊은 눈,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의 오만함만이 존재했다. 강지욱이었다. 한채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뇌가 이 상황을, 이 남자의 변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가난한 남편, 그녀의 바리스타, 그녀의 복수의 도구가 지금 왜 저 자리에 서 있단 말인가? 한 회장도, 박 부회장도, 사모펀드 대표도 모두가 얼어붙었다. 강지욱은 이 모든 혼란을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걸어 테이블의 상석, 한 회장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방 안에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무실인 것처럼 사모펀드 대표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여긴 지금. 지욱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사모펀드 대표를 향했다. 그 시선은 너무나 차가워서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지욱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고갯짓을 했다. 시작해. 변호사가 일어섰다. 제네시스 그룹 법무팀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청아그룹의 모든 부채 3천억 원을 제네시스가 인수합니다. 뭐라고요? 박 부회장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지욱은 그제야 처음으로 이 방의 주인인 한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채원을 보았다. 그는 아주 희미하게 오직 그녀만이 알아볼 수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아버지를 향해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아침에 카페 일이 좀 바빠서요. 듣자 하니 우리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방탄 처리가 된 마이바흐의 두꺼운 문이 닫히는 순간 한채원은 완벽한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세상을 집어삼키려 했던 이사회의 그 거친 소음과 사모펀드 대표의 기름진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절망 어린 숨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차 안은 이 세상이 아닌 듯 오직 최고급 가죽 냄새와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차가운 침묵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감히 옆을 돌아보지 못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낡은 후드티를 입고 순두부를 끓이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옆에 앉아 있는 존재는 슈트라는 갑옷을 입은 낯선 전사였고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제네시스 그룹의 신화 속 존재였다. 그녀의 머리 케이 속은
수백만 개의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녀의 혀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하고 잔인한 농담이기를 바랐다. 차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혼잡한 퇴근길 교통은 그들 K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차는 유유히 그들만의 길을 헤쳐나갔다. 이 침묵을 깬 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유리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물었다. 당신,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다. 당신, 강지욱, 제네시스 그룹의 그 유령 회장. 맞아요. 강지욱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앞 유리창 너머의 잿빛 도시를 응시하며 방금 전 이사회를 지배했던 그 숨막히는 긴장감을 풀려는 듯 답답한 실크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느슨하게 풀었다. 그리고는 재킷의 첫 번째 버튼을 풀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알던 바리스타도 아니었다. 그는 그 두 가면의 경계에 서 있는 진짜 강지욱이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피곤했다. 그냥 직업 같은 겁니다. 채원은 그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직업이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이 고작 직업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분노가 서렸다. 속았다는 배신감. 그가 자신을 농락했다는 굴욕감. 당신, 날 속였어. 처음부터. 전부 다. 지욱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속인 건 맞습니다. 그는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나도 내 사정이란 게 있었으니까. 당신이 날 속이려 했던 것처럼.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 할아버지, 제네시스의 진짜 주인인 그분은 날 감옥에 가두려 하셨죠. 1년에 12번이 넘는 영혼 없는 정략 결혼 자리로.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염세와 환멸이었다. 난 그분께는 후계자가 아니라 제네시스라는 제국을 이어갈 가장 비싼 시수말이었으니까. 난 도망친 겁니다. 그는 그가 일하던 그 작은 북카페 겨울을 떠올렸다. 그가 소유한 유일한 하지만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곳. 그 카페는 내 유일한 도피처였소. 할아버지의 감시에서 벗어나 그냥 강지욱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곳. 채원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결혼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 남자는 자유를 위해 결혼을 이용하려 한 것이었다. 그럼 왜 나였죠? 그녀가 물었다. 그의 기준에서 그녀 역시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정략 결혼 상대와 다를 바 없는 재벌가의 딸이지 않았는가. 지욱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바리스타의 것이었다. 그날 밤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카페에 들어섰을 때 당신은 정말 비참해 보였소. 채원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붉어졌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를 봤어. 내 할아버지가 내미는 그 어떤 여자와도 달랐지. 그들은 내 돈과 내 배경을 원했지만 당신은 아니었어.
당신은 내 돈은 필요 없었으니까.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장난기 어린 하지만 동시에 소유욕이 담긴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당신은 그저 복수를 원했지. 그 순수하고 원초적인 욕망. 그게 아주 신선했어. 채원은 그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이 남자에게 완벽하게 들켜버린 것이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타오를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 남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무너진 자존심을 간신히 끌어모아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다. 그럼 우리가 썼던 그 계약서, 그리고 내가 약속했던 그 10억. 그녀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제네시스 그룹의 회장에게 10억은 모욕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지욱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당혹스러운 얼굴을 아주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만난 날처럼. 아, 그 계약서.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아주 잘 썼더군요. 특히 7조항이 마음에 들었소. 그가 파기했던 바로 그 조항이었다. 채원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몸을 그녀 쪽으로 돌려 앉았다. 마이바흐의 넓은 뒷좌석이 순식간에 좁혀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턱을 가볍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 사회를 압도했던 지배자의 오만함과 그녀가 알지 못했던 남자의 뜨거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계약서, 유효한 걸로 하죠. 그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그리고 그 10억, 그것도 받아야겠습니다. 물론. 그는 그녀의 붉어진 입술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다. 일시불은 아니고 할부로. 그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 오늘 밤부터 천천히 갚아나가도록 하죠. 부인. 청룡 자선 갈라. 12월의 서울. 재계의 모든 권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밤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와 권력의 지도였고 다음 해의 비즈니스 향방을 결정짓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전쟁터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한채원이었다. 한 달 전 바로 이와 유사한 연회장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비운의 상속녀. 그녀가 오늘 이 자리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한채원은 테라스로 향하는 프렌치 도어 옆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는 듯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이곳에 모인 모든 눈동자들이 자신을 향한 동정 혹은 노골적인 조롱을 담고 있음을 알았다. 아버지는 제네시스의 투자 덕분에 간신히 회사를 지켰지만 청아그룹은 사실상 제네시스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제네시스 회장의 숨겨진 아내가 되었다. 강지욱은 그녀에게 먼저 혼자 들어가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도 이해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먼저 봐야 해. 그들이 당신을 짓밟으려 할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지. 그러고 나서 내가 당신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것은 잔인한 시험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의 힘으로 그날의 치욕을 견뎌내야 했다. 그때였다. 홀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정문을 향해 쏟아졌다. 오늘의 주인공 신동민과 임서연이 등장했다. 재정전략부 장관의 딸과 태양그룹 후계자의 결합. 그들은 명실상부한 파워 커플이었다. 임서연은 승자의 미소로 가득 차 있었고 신동민은 자신이 이룬 완벽한 거래에 만족한 듯 거만한 표정이었다. 기자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다. 채원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뱃속이 차갑게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이 군중을 헤치고 마침내 테라스 옆에 홀로 서 있는 채원을 발견했다. 그들이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그들은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정확하게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었다. 모두가 이 잔인한 두 번째 공개 처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임서연이 먼저 가증스러운 동정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 채원 씨, 정말 왔네요. 난 못 올 줄 알았는데. 대단하다. 그녀는 채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그나저나 아버님은 좀 어떠셔? 회사는 괜찮으신 거지? 듣자 하니 제네시스에서 아주 헐값에 인수했다던데. 혹시 경영에서는 손 떼신 거 아니야? 그 말은 채원의 아버지가 이제 빈털터리 신세가 아니냐는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채원의 손톱이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신동민이 나섰다. 그는 임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마치 관대한 승자처럼 웃었다. 서연아, 너무 그러지 마. 채원 씨도 나름대로 생존자는 됐으니까 제네시스라. 꽤 큰 동아줄을 잡았더군. 하지만 그 유령 같은 회사가 과연 언제까지 청아그룹을 데리고 있을까? 그들은 이런 부실 기업 정리하는 게 전문인데. 그는 채원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경멸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결국 너도 내 아버지도 그들에게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내 바리스타 남편보다는 더 나은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는 있는데 그 순간이었다. 채원이 참지 못하고 샴페인 잔을 든 손을 들어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 홀의 육중한 정문이 어떤 요란한 소리도 없이 그저 압도적인 침묵과 함께 다시 열렸다. 모든 대화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음악조차 멈춘 듯했다. 강지욱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이 공간의 주인이었다. 이 청룡 자선 갈라는 사실상 제네시스 그룹의 후원으로 열리는 행사였다. 그는 그를 맞이하러 달려나온 주최 측 인사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테라스 문 옆에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떨고 있는 그의 아내, 한채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홀을 가로질렀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그의 길을 열었다. 그는 마치 가구라도 되는 듯 신동민과 임서연의 옆을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정확히 채원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숨을 멈춘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수천만 원짜리 비스포크 슈트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는 살짝 드러난 그녀의 어깨 위로 그것을 부드럽게 씌워주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도 사적이고 너무나도 소유욕이 강했으며 그래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공개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하지만 주변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다. 자기야, 춥지도 않아 늦어서 미안해. 할아버지가 전화를 안 끊으셔서 자기야, 할아버지. 그 두 단어는 그들의 친밀함과 그의 막강한 배경을 동시에 증명하는 단어였다. 그는 마침내 재킷으로 그녀를 완전히 감싼 채 고개를 돌렸다. 그의 팔이 채원의 허리를 단단히 감아 그녀를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비로소 벌레라도 쳐다보는 듯한 눈으로 신동민과 임서연을 바라보았다. 신동민 씨.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시베리아의 한기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임서연 씨. 맞죠. 신동민의 거만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 남자를 청아그룹 이사회실에서 보았던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제네시스의 오너. 그의 뇌가 정지했다. 회장님, 강지욱.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강지욱이 웃었다. 그 웃음은 그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어쩐 일이긴. 그는 채원의 허리를 감싼 팔에 힘을 주었다. 내 아내. 데리러 왔지. 아내. 그 단어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얼어붙은 두 사람을 무시하고 당황한 군중들과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었다. 여러분,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제네시스 그룹의 강지욱입니다. 홀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쪽은 제 아내, 한채원. 그는 채원을 자신에게 더 밀착시켰다. 제네시스의 안주인입니다. 그 선언과 동시에 플래시가 폭발했다. 아내라고 제네시스 안주인 한채원이. 임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정전략부 장관의 딸. 그녀는 자신이 최고의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방금 이 방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아내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신동민은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채원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지욱의 아내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그는 자신이 싸워서는 안 될 적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건드린 것이었다. 강지욱은 자신이 만든 이 거대한 혼돈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을 멍하니 올려다보는 채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자, 여보. 그의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스쳤다. 집에 가서 아까 하던 10억 할부 마저 갚아야지. 그는 경악과 혼돈에 빠진 홀을 뒤로 한 채 그녀를 데리고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청룡 갈라의 밤이 끝난 순간 그것은 사교계의 가십이 아니라 전쟁의 서막이 되었다. 강지욱이 한채원을 제네시스의 안주인이라 선포한 것은 단순히 굴욕당한 아내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감히 흠집을 낸 모든 적들을 향한 차갑고 공식적인 선전포고였다. 신동민은 그날 밤 자신이 건드린 것이 추락한 상속녀가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영린이었음을 깨달았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신동민의 집무실은 그날의 오만함이 사라진 채 혼돈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는 밤새 강지욱과 한채원의 관계에 대한 온갖 억측과 자신을 조롱하는 기사들을 막아내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고작 사교계의 스캔들, 혹은 강지욱의 과시욕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거라 애써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오전 9시 정각,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베트남의 비나 스틸에서 방금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해 왔습니다. 신동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깟 하청업체 하나가. 위약금 청구의 비서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려왔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젯밤 제네시스 그룹이 비나 스틸의 모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신동민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전화는 중국에서, 세 번째는 독일에서 걸려왔다. 태양그룹이 건설과 전자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받던 모든 중소, 중견 기업들이 동시에 공급을 중단했다. 강지욱은 태양그룹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태양그룹의 숨통을 쥐고 있던 그들의 손발과도 같은 모든 혈관을 하룻밤 사이에 사들인 것이었다. 그는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태계 자체를 소유해버렸다. 신동민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당장 임서연, 아니 임 장관님께 연결해 재정전략부에서 제네시스를 압박해야 해. 세무조사든 뭐든.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정치적 방패막이를 찾았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신동민은 그 방패마저 사라졌음을 직감했다. 아버지. 방금. 신동민의 아버지가 넋나간 목소리로 말했다. 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이와의 약혼. 없던 일로 하잔다. 신동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말도 안 돼. 그쪽에서 먼저. 제네시스가. 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제네시스가 우리 비자금 내역. 임 장관에게 흘러들어간 그 검은 돈의 흐름을 언론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세청에 내부 감사 자료로 직접 넘겼다. 그것은 강지욱의 방식이었다. 지저분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대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적의 심장을 찔렀다. 임 장관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썩어가는 배인 태양그룹과의 연결고리를 즉시 잘라낸 것이었다. 신동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치적 방패와 사업적 공급망, 그의 제국을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딱 일주일이 걸렸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지욱의 눈치를 보던 은행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신동민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한때 재계의 총아였던 신동민은 이제 빈 껍데기가 된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것은 한채원이 아니었다. 그는 제네시스라는 거대한 산을 버렸다. 그는 강지욱의 아내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남은 마세라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GFC 타워, 제네시스 그룹의 본사 로비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몇 시간을 망설였다. 그가 가진 모든 자존심, 오만함이 이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한채원을 만나야 했다. 그녀만이 이 지옥을 멈출 수 있었다. 그는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완벽하게 세팅했던 머리는 흉하게 무너져 내렸다. 한채원 씨. 아니, 채원아 만나게 해줘, 강지욱 회장. 아니, 한채원 씨 좀 만나게 해달라고 로비의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다. 그는 더 이상 태양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침입자였다. 죄송합니다. 신동민 씨, 강 여사님께서는 면회 약속이 없으십니다. 강 여사. 그 호칭이 그의 귀에 대모처럼 밝혔다. 한채원이 아니라 강 여사. 그는 로비 바닥에,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때였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멈췄다.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건물 입구에 소리 없이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고 한채원이 내렸다. 그녀는 그날의 상처받은 신부가 아니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 그녀는 완벽한 제네시스의 안주인이었다. 신동민은 짐승처럼 그녀를 향해 기어갔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채원이 손짓으로 막았다. 그녀는 멈춰서서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채원아, 그가 그녀의 코트 자락을 붙잡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어. 그땐 서연이가, 임 장관이, 그들이 날 속인 거야. 제발. 우린 좋은 기억도 많았잖아. 그렇지, 우리 추억. 그거 다 진짜였잖아. 그는 울부짖었다. 이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때 재계의 왕자였던 그의 비참한 몰골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발, 내 남편. 강 회장한테 말 좀 해줘. 멈추라고. 제발. 내가 다 버릴게. 다 버리고 너한테 갈게. 나 깨달았어. 내가 사랑한 건 오직 너뿐이었어. 채원아, 난 널. 채원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심도, 심지어 분노조차도 없었다. 그저 완벽한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자신의 코트 자락을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빼냈다. 사랑.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차갑게 울렸다. 날 사랑한다고, 신동민 씨. 그녀는 무릎을 굽혀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의 몸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아니,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권력을 사랑했지. 당신은 태양그룹의 권력을 믿었고, 그 다음엔 임 장관의 권력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 당신은 계산을 한 거야. 그녀는 일어섰다. 그리고 비에 젖어 떨고 있는 그를 벌레처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계산을 잘못했어. 동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제네시스가 임 장관의 권력보다 약하다고 계산했지. 당신은 이 판에서
가장 멍청한 실수를 한 거야. 그리고 이 세계에서, 우리 세계에서 계산착오는 용서받지 못해. 그녀는 그에게서 돌아섰다. 이제 당신의 그 멍청함에 대한 대가를 치러 내 남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빗물 하나 묻히지 않은 채 당당하게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신동민은 그녀의 그 마지막 말을 되뇌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깨닫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신동민은 무너졌고 태양그룹은 제네시스의 자비 아래 해체되거나 흡수될 운명에 처했다. 재정전략부 장관은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사임했고 임서연은 조용히 해외로 떠났다. 한채원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완벽하게. 그리고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청아그룹은 제네시스의 막대한 자본 수혈로 안정을 되찾았고 아버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한채원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남동 펜트하우스 거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 중 하나는 신동민의 절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청아그룹의 부활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그 야경처럼 복잡하고 어두웠다. 전쟁이 끝난 후의 고요함.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더 큰 공허함이었다. 그녀와 강지욱을 묶어주었던 유일한 끈.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다시 말이 없어졌다. 그는 더 이상 바리스타 행세를 하지 않았지만 집에서도 제네시스의 회장처럼 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강지욱으로 존재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가 좋아하는 순두부를 끓여 놓았고 저녁에는 소파에 앉아 끝도 없는 보고서를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녀의 가문을 구했고 그녀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 그의 진심을 주지 않았다. 채원은 깨달았다. 그녀는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뛰어들었던 그날 밤의 광기 어린 남자도, 낡은 후드티를 입고 묵묵히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워주던 남자도, 그리고 이사회를 압도하며 우리 회사라고 말하던 그 남자도, 그 모든 모습이 강지욱이었고 그녀는 그 모든 면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청룡 갈라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던 것은 그녀를 사랑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을 낸 신동민에 대한 분노였을까? 그가 태양그룹을 무너뜨린 것은 그녀를 위한 복수였을까? 아니면 그저 지루했던 거물급 CEO의 오만하고 흥미로운 사냥 게임이었을까? 그녀는 자신이 그저 그 게임의 일부 혹은 전리품이었을까봐 두려웠다. 신동민이 상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녀는 강지욱에게도 흥미로운 상품이었을 뿐일까봐. 시간이 흘렀다. 그들이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이라는 시간. 그 계약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제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다. 이대로 1년이 되는 날, 그가 먼저 이 계약서를 내밀며 즐거웠소. 한채원 씨, 이제 각자의 길을 갑시다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두 번째로 무너질 터였다. 그녀는 그렇게 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켜야 했다. 그녀가 먼저 끝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합의 이혼 서류, 깨끗하고 어떤 추가 조건도 없는. 그녀가 서류에 서명을 하던 날, 그녀의 손은 신동민에게 파혼을 통보받던 그날보다 더 심하게 떨렸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일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유난히 조용했다. 강지욱은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했지만 외로워 보였다. 채원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욱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그가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밤하늘처럼 깊었다. 채원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서명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 근육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도 내 자존심도 다 되찾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건 우리가 약속했던 계약서예요. 그녀는 봉투를 그에게 밀었다. 이제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게요. 당신은 나한테 복수를 줬고 나는 당신에게 할아버지로부터의 자유를 줬어요. 우린 완벽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제발, 제발 이 서류를 보지 말라고, 찢어버리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강지욱은 그녀를, 그리고 테이블 위의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채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가 이 서류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이혼 서류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서재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그가 항상 들고 다니던 낡은 서류 가방에서 그들이 1년 전 구청 앞 카페에서 작성했던 그 붉은 펜 자국이 선명한 원본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채원의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 10억짜리 계약서를 쫙 하고 반으로 찢어버렸다. 채원의 눈이 커졌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약서를 4조각으로, 8조각으로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찢어 발코니 밖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이게 무슨. 채원이 말을 잇지 못했다. 강지욱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피로감이나 나른함이 없었다. 오직 그녀가 처음 보는 뜨겁고 절박한 감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거래 그가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당신은 이게 아직도 거래로 보여. 그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 역시 그녀의 눈앞에서 찢어버렸다. 난 당신의 그 빌어먹을 복수 따위는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열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내가 태양그룹을 부순 건 신동민이 당신을 모욕했기 때문이 아니야. 감히 내 여자를, 내 아내를 그 더러운 입에 올렸기 때문이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아플 정도였다. 내가 관심 있었던 건 처음부터 당신 하나였어. 한채원. 그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그녀의 떨리는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이 바보 같은 여자. 아직도 모르겠어. 그는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하지만 절박하게 탐했다. 그것은 계약의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한채원. 난 이딴 종이 계약. 이젠 지긋지긋해. 그의 눈이 그녀가 본 그 어떤 순간보다 진지하게 빛났다. 나와 새로운 계약을 강지욱의 마지막 말. 새로운 계약을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고 1년간의 지옥 같은 복수극과 위태로운 동거를 끝내는 종결의 키스였다. 한채원은 그의 품 안에서 그제야 1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었다. 그녀를 옥죄던 공포. 그가 자신을 게임의 일부로 여길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불안감이 그의 격렬하고 절박한 입맞춤 속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상속녀도 복수에 미친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사랑받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키스에 응했. 그것은 항복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새로운 계약에 대한 서명이었다. 찢겨진 이혼 서류와 허공에 흩날리는 10억짜리 계약서 조각들이 그들의 가장 완벽한 증인이 되었다. 그날 밤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은 마침내 서로의 집이 되었다. 그들의 결혼은 더 이상 복수의 도구나 자유를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되었다. 1년 후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삼청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작은 북카페 겨울만큼은 마치 그날의 시간을 박제라도 한 듯 변함이 없었다. 낡은 풍경 소리가 여전히 맑게 울렸고 오래된 책 냄새와 갓내린 커피향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이곳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비밀스러운 장소가 되어 있었다. 한채원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1년 전에 그 찢어진 드레스 차림이 아니었다.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슬랙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늘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청아그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제네시스 그룹과의 합병을 통해 제네시스 청아바이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고 그녀는 그 거대 자회사의 최연소 CEO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늘이나 남편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신동민이 가치가 하락한 상품이라 불렀던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홀 안을 둘러보았다. 오늘은 그들의 1주년이었다. 파혼의 1주년이 아니라 그들이 구청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기묘한 첫 만남의 1주년. 카페 안은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바카운터 뒤에 서 있는 남자는 여유로워 보였다. 낡은 검은색 티셔츠, 허리에 둘러맨 낡은 갈색 가죽 앞치마. 강지욱이었다. 아시아 최대의 기업을 이끄는 제네시스 그룹의 총수. 그는 지금 런던이나 뉴욕이 아닌
이 작은 카페에서 능숙한 손길로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면 기절할지도 몰랐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었다. 강지욱은 한 달에 한 번, 정확히 이날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이 카페에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서 벗어나 유일하게 그냥 강지욱으로 숨 쉴 수 있는 이 공간을 1년 전 그날 한채원의 이름으로 사들였다. 이 카페의 진짜 사장은 이제 그녀였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바쁜 와중에도 그의 시선은 정확히 그녀를 찾아냈다. 그의 입가에 오직 그녀만이 아는 그 나른하고 장난기 어린 미소가 걸렸다. 채원이 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바리스타님, 그녀가 낮게 불렀다. 오늘따라 유난히 바빠 보이시네요. 이래서 최저시급은 받으시겠어요. 지욱이 피식 웃으며 갓 내린 라떼를 다른 손님에게 건넸다. 글쎄요. 사장님, 워낙 박봉이라 투잡이라도 뛰어야 할까 봅니다. 제네시스라는 작은 회사 아십니까? 거기 회장 자리가 비었다던데. 채원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들은 지옥의 문턱에서 만났지만 이제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농담을 건넬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현재를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욱이 마침내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작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맑은 노란빛의 국화차였다. 오늘의 스페셜 메뉴입니다. 사장님, 그가 말했다. 채원은 찻잔을 들어 향기를 맡았다. 2년 전, 그녀의 인생이 박살났던 그날 밤에 바로 그 향기였다. 이 차, 비싼 거 아닌가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값을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녀는 이제 10억짜리 수표를 던지던 오만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지욱은 박 카운터 위로 몸을 숙였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깊은 눈이 그녀를 가득 담았다. 값은 2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아주 비싸죠. 채원이 숨을 멈췄다. 뭔데요? 그 값이 지욱은 대답 대신 카운터 너머로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것은 2년 전에 그 격렬한 키스와는 달랐다. 그것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모든 것을 약속하는 맛이었다. 그가 입술을 떼고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었다. 매일매일 당신의 남은 평생으로 갚으면 됩니다. 한채원.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충동적인 거래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가짜 계약 속에서 가장 완벽한 진실을, 사랑을 찾아냈다. 그들은 서로를 구원했다. 강지욱은 그녀를 통해 제국의 감옥에서 벗어나 사람이 되었고, 한채원은 그를 통해 상품이 아닌 자신이 되었다. 찻잔의 국화 향기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